수천 년 전 울산의 선사인들은 태화강 상류의 지류하천인 대곡천 절벽에 바위 그림을 남겼다. 그 바위 그림은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회화작품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 사냥 그림을 담고 있는 국보 제285호인 반구대 암각화이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에 근무하는 전호태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국보 285호로 이제 지정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반구대 암각화의 고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지금부터 50년 전에 발견되었는데요. 1971년 12월 25일에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단이 울산 지역의 불교 유적을 조사하러 여기저기 다니다가 여기 와서 이제 발견을 하고 언론에 알렸죠. 세계의 암각화 유적은 많이 있어요. 수천 군데 있는데 그리고 암각화가 새겨진 그야말로 큰 바위가 수백 개가 쭉 널려 있는 것도 있어요. 이 반구대 암각화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반구대 암각화에는 고래와 육지의 여러 짐승들, 사슴이라든가 호랑이라든가 이런 짐승들, 그리고 사람, 그리고 배, 이런 것들이 같이 한 화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암각화 유적들 중에 어떤 거는 고래만 새겨져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거는 육지 짐승들만 새겨져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거는 이제 마차를 탄 전사들이 달려가면서 서로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새겨진 것도 있는데, 대개는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육지 짐승이 새겨져 있는 암각화는 그 암각화대로, 전사들이 새겨지는 암각화는 그 암각화대로, 또 고래들이 새겨져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알타 암각화라고 있는데 그런 데는 고래만 새겨져 있어요. 근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래와 육지 짐승이 같이 새겨진 특별한 암각화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많은 선사미술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암각화가 있냐, 그래서 그분들은 반구대 암각화 때문에 한국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구대 암각화가 매우 특별한 유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반구대 암각화에는 고래가 57마리 정도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고래를 새기는 방식은 높은 절벽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바다에서 헤엄치는 고래의 모습을 암각화 화면으로, 즉 바위에 그대로 옮겨서 그리는 방식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리는 방식도 특별한 경우고, 또 그 그려진 고래들이 종류가 다 다르게 그려졌어요. 한 7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통 말하는데, 그 고래의 이제 종류별 그 생물학적 특징이 잘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무슨 고래인지, 예를 들면 울산 앞바다에 나타난 특별한 고래 중에서 회색 고래가 있는데, 별명이, 다른 별명은 귀신고래, 이런 이름도 쓰지만, 이제 그런 고래라든가, 또 울산 앞바다에 지금도 많이 나타나는 밍크고래류, 그런 것들도 이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반구대 암각화를 가까이 가서 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촬영을 해서 세부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잠깐 같이 보도록 하죠. 이 반구대 암각화에서 고래는 주로 이쪽 왼쪽에 이 공간에 주로 많이 새겨져 있어요. 실제로 저까지 아니면 여기서 보이지 않는 작은 바위면에까지 새겨진 거는 57마리 정도인데, 집중적으로 새겨진 건 여기에요. 근데 이 고래를 새긴 걸 보면 여러분들도 보면서 실제로 고래가 저렇게 헤엄치나 보다 라고 느낄 수가 있을 텐데, 실제 이제 이런 식으로 바위에다 새겨서 고래를 나타내는 기법은 보통 부감도 혹은 조감도라는 용어를 쓰는데, 높은 절벽 위에서 혹은 하늘 위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 드론을 띄워서 촬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높은 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고래가 헤엄치는 모습을 그대로 바위에 옮겨 놓은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새겨진 암각화 유적도 반구대 암각화 유일해요. 굉장히 실감 있게 새겨진 거예요. 이 고래가 새겨진 것들 중에 매우 특별한 사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고래를 사냥하는 방식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작사를 꽂아서, 고래는 피를 한번 흘리면 이게 그치질 않거든요. 작사를 꽂고 작살 끝에 줄을 매고 줄 끝에는 물 위에 떠 있게 하는 부구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묶어놔요. 그러면 고래가 물속으로 도망가도 이 부구 때문에 깊이 잠수할 수도 없고, 뭐 계속 이제 도망 다니면서 피를 흘리다가 몇 시간 뒤에는 이제 지쳐서 늘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고래를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작살을 꽂은 장면이 보이는데, 이 왼쪽에 작살의 반 정도가 보이지 않아요. 그 뭐예요? 고래의 등에 깊이 박여 들어갔다는 거예요. 작살잡이가 뛰어내리면서 고래의 등을 찌르고 자기는 이제 물에 들어갔다 헤엄쳐 다시 보트로 올라오는데, 그렇게 찍은 상태를 잘 보여줘요. 이 고래 사냥 장면이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그리고 여기처럼 새끼 고래를 등에 업은 거는, 고래도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태어나면 숨을 쉬어야 돼요. 첫 숨을 쉬지 않으면 고래는 익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익사를 하지 않게 하려면 어미가 이 새끼 고래를 등에 업고 물 위로 또 올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새끼 고래가 처음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고래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관찰을 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장면을 이렇게 한 것이고, 이 경우는 이제 고래가 깊이 잠수에 들어가는 장면인데, 여기서 고래가 가장 크게 표현되어 있어요. 고래의 잠수하면 익숙치 않을지 모르지만, 고래는 먹이 활동을 할 때는 실제는 깊은 바다로 잠수에 들어가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고래는 얕은 바다에 있는 뭐 고등어나 이런 걸 잡아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남극 바다에서 이제 크리를 잡아먹는 경우는 얕은 바다에서 잡아먹기도 하지만, 보통 울산 앞바다에 나타나는 회색고래나 이런 고래들은 깊이 들어가요. 그 들어가는 깊이가 보통 1000m 정도 됩니다. 1000m. 예,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동해바다만 1000m 되는 곳이 있고, 그 외에는 1000m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고래류는 서해바다에 나타나지만, 예? 상경이라 불리는 큰 고래들, 회색고래나 향유고래나 이런 고래들은 동해바다에만 나타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긴 바다가 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 잠수에 들어가서 1000m 정도로 들어가면 얕은 바다에서는 볼 수 없는 거대한 오징어, 보통 2m에서 심지어 7m, 8m 되는 그 거대한 오징어, 무게만 해도 30-40kg 되는 그런 오징어들이 있어요. 그런 거대한, 뭐 보통 대왕 오징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오징어들을 잡아먹으러 내려가요. 그렇게 깊이 내려갔다가 충분히 잡아먹고 나면 다시 숨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래들은, 얕은 바다에서 많이 활동하는 고래들은 숨이 짧지만, 이런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고래들은 심지어 2시간씩 잠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은 물속에 들어가면 1분 참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래들은 2시간 정도까지 잠수를 해요. 그래도 가끔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새끼 고래가 처음 숨 쉬어야 하는 것처럼 모든 포유동물들은 숨을 쉬어야 돼요. 물개도, 바다사자도, 바다코끼리도, 고래도. 이 옆에 있는 상어가 한 마리인데, 이런 상어는 이제 바닷속에 그냥 살죠. 숨 쉬러 올라오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여기 저쪽 끝에 보면 고래를 잡아서 물 위로 끌고 왔을 때 어떻게 해체할 것이냐, 그런 해체하는 선들이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래를 사냥하면서 해체해 본 경험이 많이 있다는 건데, 뭐 고래 자체가 워낙 크니까, 아주 큰 건 30톤이거든요. 한 마을 주민 약 200명이 실컷 먹고도 거의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고래를 잡으면 지금도 인도네시아의
레라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런 마을에서 고래를 잡으면 실제 모든 주민이 나눠 먹어요. 그래서 이 고래를 해체하는 장면도 있고요. 다른 데 보면 심지어 고래를 잡아서 배 옆에 이렇게 묶어서 끌고 가는 장면도 보여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고래가 다 보이지 않고 고래의 꼬리 부분만, 꼬리 위쪽만 살짝 나와 있는데, 이 고래를 다 못색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는 배로 끌고 올 때는 고래의 몸의 상당 부분은 잠긴 상태에서 두 척 이상의 배가 묶은 끈을 좌우에 두 척의 배가 나눠서 끌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힘들겠죠. 아무리 바다라 해도 최소 10톤, 큰 건 30톤 정도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래를 사냥해서 끌고 가는 장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 57마리나 되는 고래들이 형태가 다 달라서 지금도 울산 앞바다에 보이는 밍크고래 같은 것도 있고, 지금은 울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지 않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잡아서 이제 북태평양에 거의 미국 캘리포니아 앞바다 외에는 잘 보이지 않는 회색고래라는 고래도, 그건 귀신고래라고 울산에서 불렀어요. 이제 그런 고래의 모습도 여기 있고요. 뭐 고래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울산 앞바다가 주로 이 북태평양 전체를 돌아다니는 이 고래가 새끼를 낳아서 잠시 키우는 장소로 울산 앞바다, 울산만 지역이 특별히 선호됐기 때문에 이 바다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래들이 여기에 많이 나타난 거죠. 또 고래들이 여기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는 포경 산업이 발달해서 일본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잡아갔어요. 잡아가고 나서 그때 독도의 강치라는 물개가 있어요. 강치도 거의 멸종됐고요. 울산 앞바다에 회색고래 내지 귀신고래로 불리는 그 고래도 거의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우리나라 어부들이 울산 앞바다에서 고래를 좀 잡았지만 그때는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았던 때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계 그 고래를 보호하는 세계 조약 때문에 이제 고래 잡이는 끝났죠. 지금은 뭐 고래 관광의 시대다라고 하는데, 고래 관광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투어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반구대 암각화에 고래가 그려진 것 가지고 다들 감탄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바다에서 저렇게 멀리, 지금의 울산 앞바다와는 너무나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실제로 이 암각화가 새겨지던 바로 그때, 짧게는 4,000년, 길게는 6,000년 전에 울산은 바다가 지금보다 훨씬 내륙 쪽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상태의 바다를 고울산만, 옛날의 울산만이란 용어를 쓰는데, 고울산만의 바다는 어디까지였냐면 지금의 그 울주군 범서읍 바로 앞에까지. 그러니까 태화강이 지금보다는 더 짧았어요. 그러니까 대곡천에서 태화강을 거쳐서 바다로 나가는 것이 이 지금 반구대 암각화에서 상당히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다가 태화강에 모래가 쌓이고 이렇게 강이 점점 길어지면서 바다가 후퇴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1500년대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울산 학성을 둘러싸고 일본군하고 명나라 군대, 조선 군대가 같이 전쟁을 하던 그때쯤에는 지금의 학성 둘레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그쪽까지 거의 더 밀려 내려간 거죠. 그러다가 바다가 밀려서 지금의 이제 울산 앞바다가 됐는데, 1500년부터 2000년까지 사이에도 바다가 계속 밀려 나간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일본이 이제 한국을 강제 병합하려고 막 힘쓰던 그때는 지금의 이제 명천교 정도가 울산 앞바다 정도가 돼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강제로 어떻게 막 한 다음에 이제 그 울산 앞바다에서 포경을 할 때 이 태화강 하구 쪽은 개간을 했어요. 왜냐하면
소금밭을 만들려고, 즉 염전을 만들려고 지금의 명천교부터 그 아래로 쭉 염전을 확장해 나가면서 간척을 한 거예요. 그 육지가 됐어요. 그렇게 계속 이제 울산만이 후퇴해서 그런 거지, 지금의 이 현재는 이 방구대 암각화에서 암각화를 새기던 사람들이 만났던 바다는 방구대 암각화에서 그렇게 멀진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울산 방구대 암각화는 이렇게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국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럽의 선사미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책을 쓴다 그랬을 때 아시아에서 단 하나 언급되는 유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단 하나 언급된 유적, 뭘까요? 울산 방구대 암각화입니다. 그러니까 방구대 암각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유명하고 가치가 있는가라는 거는 이제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세계 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유네스코에 신청하는 단계인데, 이제 세계 유산이 되려면 사실은 뭐 학문적으로도 또 현지 주민들과도 여러 가지 협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연구자들도, 우리나라의 학자들도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세계유산이 지정되도록 협력하는 그 사람들 속에 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겠죠. 이 방구대 암각화는 울산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국보유적이고 곧 세계유산으로 등재도 가능한 그런 특별한 유적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국내 유일의 고래문화특구인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는 고래연구 전문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의 고래연구센터가 있다. 안녕하세요. 고래연구센터의 이경리 연구사입니다. 네, 여러분, 고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고래는 물속에서 살죠. 네, 대부분의 경우 바다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고래는 물고기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동물일까요? 고래는 우리가 흔히 수산시장 등에서 접할 수 있는 생선, 즉 물에서 사는 어류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포유류입니다. 포유류는 즉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 키우는 동물을 뜻하는 말이고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포유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유류와 어류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포유류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쉬는 호흡을 하고, 어류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아가미를 통해서 들이마시는 호흡을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공기 중에 산소를 필요로 하는 포유류이고요. 물속에서 사는 생활에 굉장히 잘 적응을 하고 있지만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수면, 즉 바닷물 표면 위로 나와서 숨 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굉장히 큰 고래는 물을 뿜는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물을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꼭 참았던 호흡을 밖에서 한 번에 뱉어내면서 따뜻해진 공기가 수면 바깥에 차가운 공기와 만나면서 생기는 수증기가 그렇게 물을 뿜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고래들은 다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 키웁니다. 하지만 새끼의 출생부터 물 속에서 시작이 되는 일생을 살고 있고, 낳자마자 어미는 새끼를 물 위로 뛰어 올려서 첫 번째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물고기처럼 굉장히 닮은 이 고래가 물고기와는 어떻게 다른지 외형적인 특징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면요. 물고기는 여러분들 시장에서 보시면 꼬리 지느러미가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고래는 다 수평을 향해 있고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힘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물고기들은 수직으로 된 꼬리를 이용을 해서 앞으로 나가서 위아래보다는 전후로 움직이는 이동에 좀 더 특징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지금 이런 돌고래들은 대부분 이빨고래로 구분이 됩니다. 고래는 크게 수염고래와 이빨고래 두 종류로 나뉩니다. 수염고래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우리나라 주변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 밍크고래가 있고요. 지구상에 현재 존재하는 척추동물, 동물 전체를 아울러서 가장 크다고 알려진 대왕고래도 속해 있습니다. 대왕고래는 다 자란 성체의 경우에는 버스 세대 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대왕고래는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잘 발견이 되지 않고 있고, 수염고래 중에서는 가장 작은 종이라고 알려진 밍크고래만 가끔 우리나라 주변에서 발견이 되고 혼획이 되고 있습니다. 밍크고래의 경우에는 다 자란 성체가 한 8m 전후로 이제 몸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주 큰 사람들도 2m가 되기 어렵죠. 보통 큰 성인이 180cm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밍크고래는 태어나자마자 한 아기가 2m 가까이 됩니다.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시나요? 자, 그러면 수염고래와 이빨고래로 구분하는 기준은 입에 있습니다. 이빨고래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보시는 것 같이 뾰족뾰족한 이빨이 입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공룡 같아 보이는 골격 표본은 범고래의 골격입니다. 이빨고래의 특징은 동그란 이마인데요. 이마를 보시면 해골, 이 두개골에서는 이마가 굉장히 납작하죠. 이게 또 이빨고래류의 특징입니다. 이빨고래를 겉에서 봤을 땐 굉장히 동그란 이마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골격을 보면 없다라는 걸로 봐서는 그 동그란 부분은 뼈로 이루어지지 않은 멜론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특수한 지방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멜론을 이용을 해서 이빨고래류는 초음파를 물속으로 쏘고 그 돌아오는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캄캄한 물속에서도 어느 위치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염고래들은 이빨고래들처럼 이렇게 멜론이 있지 않고 납작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내고 소리를 듣는 부분들도 조금 다릅니다. 소리를 듣는 과정은 턱 주변의 지방 조직을 통해서 듣는 그런 거는 똑같지만 이렇게 초음파를 이용해서 전면에 어떤 물체와 먹이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반향정위라고 하는 기능은 이빨고래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빨고래의 이빨은 우리처럼 이렇게 씹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미끄러운 물고기를 꽉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꿀꺽 삼킨 먹이는 위 1위에 들어가서 잘게 부서지고 그 다음에 2위, 3위로 넘어가면서 소화되게 됩니다. 고래는 육식동물이지만 위는 소처럼 여러 개의 위로 나뉘어져 있어요. 1위에서는 크기를 줄이고 2위에서부터 소화효소가 분비가 되면서 소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고래의 장은 이렇게 작아진 먹이들만 소화된 음식물들만 이게 통과를 하기 때문에 장의 이 두께가 사람이라던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소장과 대장도 겉으로 봐서는 구분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허파라던가 심장이라던가 다른 여러 가지 장기의 모양은 포유류들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배와 가슴에 장기들을 구분을 해주는 횡격막도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염고래는 입안, 위턱에 빛처럼 생긴 수염판이 나란히 나 있어서 물과 함께 왕창 아주 크게 먹은 먹이들을
입안에다 머금고 물을 걸러내서, 물을 뱉어내서 먹이를 섭취하는 그런 방식을 통하고 있는데요. 보통의 수염고래는 제일 작은 종류가 밍크고래라고 말했듯이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그리고 머리 위쪽으로 옮겨가 있는 콧구멍, 즉 분기공이 2개로 반듯하게 나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빨고래들은 일부 종류 아주 큰 향고래라던가 범고래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돌고래들처럼 조금 크기가 작습니다. 돌고래와 고래는 이빨고래와 수염고래처럼 정확하게 해부학적 특징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돌고래들은 보통 어른도 4m 이하일 때 붙어지는 이름이고요. 다 자란 어른이 4m를 넘을 때는 보통 이름에 고래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흔하게 보는 돌고래의 모양이 아마 가운데 보시는 이 남방 큰돌고래와 굉장히 흡사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족관에서 볼 수 있는 돌고래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큰돌고래입니다. 큰돌고래는 돌고래 중에서는 크다라고 해서 큰자가 붙었는데요. 남방 큰돌고래는 우리나라의 제주도 주변에서만 살고 있는 큰돌고래와 유사하지만 조금 작고 따뜻한 지역의 해역에서 사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붙은 이름입니다. 남방 큰돌고래가 가지는 전체적인 모양들, 부리, 그리고 동그란 이마, 등 지느러미 이런 형태들이 사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돌고래의 체형인데요. 이런 체형을 아주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돌고래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에서 많이 발견되는 참돌고래인데요. 큰 돌고래들보다는 조금 날씬한 체형입니다. 하지만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돌고래류를 대표하는 모든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돌고래라서 얘는 정말 그냥 돌고래다 라는 뜻의 참돌고래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영어 이름도 커먼 돌핀이에요. 굉장히 일반적인 고래다라는 의미죠. 이에 비해서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거는 고래나 돌고래 이름도 아닌데 상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토종 돌고래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웃는 돌고래라는 이름도 불리는데 이 상괭이는 영어 명칭은 핀리스 포포이즈라고 해서 핀리스, 즉 등지느러미가 없는 작은 쇠돌고래류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에 주로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서해에는 가장 많이 살고 있다고 하고요. 남해와 동해 남부 지역에까지 굉장히 넓게 분포하는 우리나라에서 숫자로 치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돌고래입니다. 이 상괭이란 이름은 예전에 자산어보에도 상광어, 등 표면이 빛이 난다라는 뜻의 이름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서해 연안에서는 예전부터 많이 발견이 되었다. 그리고 어민들에게,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친숙하다라고 알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귀신고래는 예전에는 이 장생포 앞바다까지도 올라왔다고 알려질 만큼 우리나라 동해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던 고래입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생물에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자포니카라는 일본을 뜻하는 단어 대신에 우리나라의 이름이 붙은 거의 유일한 동물이기도 한데요. 울산 고래생태 체험관 앞이라던가 고래마을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유명한 동물학자가 우리나라 앞에서 이 동해바다에서 발견을 하고 학명을 보고했다고 알려져 있죠. 귀신고래는 수염고래 중에서도 중소형에 속합니다. 다른 수염고래들이 물과 함께 먹이를 먹고 뱉어내는 그런 섭식 방식을 취하는 데 비해서 귀신고래는 바닥에 있는 뻘을 이렇게 드러내서
그 안에 있는 먹이 생물들을 걸러내서 먹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등지느러미가 거의 없고 그리고 바닥에서 많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머리라던가 주변에 따개비 같은 부착 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가 회유하는 굉장히 좋은 장소였었는데 겨울철에 근데 우리나라 동해에서는 대부분의 귀신고래들이 많이 잡혀서 이전에는 우리나라까지 내려오는 그런 알려진 개체군들은 지금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러시아, 사할린까지만 내려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흑범고래는 영어 이름이 False Killer Whale, 즉 가짜 범고래입니다. 등지느러미가 굉장히 높고 뾰족한 편이어서 하고 보면 범고래랑 혼동이 될 정도다 라고 해서 흑범고래라고 불리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빨도 굉장히 크고 날카롭습니다. 흑자는 이 피부색이 굉장히 새까맣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일본어로는 콘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블랙피쉬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이렇게 채색이 아주 검은 이런 고래류들을 또 블랙피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범고래와 마찬가지로 흑범고래는 우리나라 동해에서 종종 발견이 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고래류는 물속의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어공주는 뒷다리가 합쳐져서 지느러미가 되는 것처럼 나오지만 고래의 꼬리는 다리가 변형된 게 아니라 꼬리가 발달한 것입니다. 짧아도 손가락의 골격 모양과 굉장히 흡사한 가슴 지느러미에 비해서 뒷다리는 완전히 퇴화돼서 사라지고 이렇게 골반 뼈만 흔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뒷다리는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포유동물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포유동물은 아무리 목이 긴 기린도 목뼈는 7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래도 목뼈는 7개인데 다만 물속에서 굉장히 힘을 받기 위해서 7개의 목뼈는 서로 약간 융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납작하게 붙어 있고 갈비뼈가 붙는 흉골, 그리고 허리뼈, 그리고 꼬리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꼬리뼈 같은 경우에는 고래는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꼬리 지느러미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추진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의 꼬리는 굉장히 단단한 인대와 잘 발달된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이 긴 뼈는 갈비뼈가 아니라 수염고래의 턱뼈입니다. 그것도 두 번째로 크다라고 알려진 참고래들의 아래 턱뼈예요. 아래턱? 아래턱이 왜 이렇게 생겼지? 라고 하시면 수염고래들의 아래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턱, 위쪽에 이렇게 수염판들이 쭉 달려 있고요. 참고래는 다 크면 27m까지도 큰다라고 알려진 굉장히 큰 대왕고래 다음으로 큰 동물입니다. 우리나라 동해에서 많았다라고 알려졌는데 이제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 특히 역사가 오래된 학교를 졸업하시거나 다니는 학생이라면 교문 기둥이 고래 턱뼈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거나 직접 보신 분들이 드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게 진짜 고래의 턱뼈고 이 동네에서는 교문 기둥으로 많이 씁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놀라요. 지금은 장생포 초등학교의 교문도 가짜 턱뼈 모형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보이는 턱뼈도 참고래의 아래 턱뼈인데 굉장히 크죠. 이런 것들이 2개가 있으면 충분히 교문 기둥을 하고도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염고래의 아래 턱에는 먼저 얘기했다시피 이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매끈한 기둥만 있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 턱뼈가 맞냐고요? 보시면 이런 구멍이 있죠? 이게 신경과 혈관이 지나다니는 흔적 길입니다. 고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턱에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남방 큰돌고래는 제주도 주변 2km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현재 100마리에서 한 120마리 안팎만 지금 살아있다고 알려져 있고 먼 바다로 나가지도 않기 때문에 이 남방 큰돌고래를 계속 보려면 굉장히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참돌고래라던가 상괭이는 숫자가 많다라는 이유만으로 관심을 덜 받기도 하는데요. 숫자가 가장 많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수가 줄고 있다고 알려진 상괭이도 우리가 신경 쓰고 보호해야 되는 종류고, 가장 많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그만큼 저 아름다운 형태들을 그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나라 동해의 대표종인 만큼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도 계속 보호를 받아야지 됩니다. 신경을 써야지 되는 거죠. 남방 큰돌고래의 등지느러미를 보시면은요, 저렇게 톱니처럼 들어간 상처를 볼 수가 있는데요. 남방 큰돌고래의 개체들은 매번 우리 연구팀에 가서 사진을 찍고 등 지느러미의 모양을 통해서 개체를 구분을 하고 번호를 붙여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런 지느러미의 상처들인데요. 저런 건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물이라던가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생긴, 한마디로 원래는 굉장히 매끈하게 생긴 등 지느러미가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생긴 흔적들입니다. 저런 흔적들은 사람이 설치한 그물이라던가 아니면 그물을 고정하기 위해 놔둔 줄, 그리고 이런 어획 활동이라던가 사람의 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해양 쓰레기로부터도 얻어질 수 있는 흔적입니다.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획 활동에도 사람들이 신경을 써야 하지만 무심결에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라던가 낚싯줄이라던가 하는 그런 쓰레기들도 꼬리에 얽혀서 등지느러미에 걸려서 이 돌고래들의 삶을,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그런 큰 위험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자기가 버리는 쓰레기 하나하나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지금 해양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많이 먹는다라는 그런 위험성에 대한 보고들이 이제 알려져 있죠. 네. 그 물고기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가 돌고래입니다. 돌고래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로 알려져 있어요. 돌고래가 먹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돌고래가 먹는 물고기 안에서 발견되는 여러 물질들은 사람이 먹는 생선에서도 발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돌고래들은 바다의 어떤 지표종, 바다 건강을 바로 알려주는 리트머스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맛있고 건강한 생선을 먹을 수 있으려면 바다를 깨끗이 관리를 하고 돌고래들이 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목표입니다. 돌고래가 없는 바다에는 물고기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울산 앞바다에서 함께하던 고래. 우리의 바다 환경을 지켜내 울산 앞바다로 다시 돌아온 고래가 힘껏 뛰어오르는 모습을 꿈꿔보자.